오늘은 삼국지 그 33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는 관우 장비의 죽음에 대한 복수이자 잃어버린 형주를 되찾기 위해 대손권 전면전을 펼친 유비가 초반에 잘 나가는 듯 하였으나 육손에게 약점을 잡혀 일흥에서 대패하였고 결국은 수많은 장수와 병사들만 잃고 다시 익주 백제성으로 돌아갔으며 이후 곧 죽었다더라 정도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됐었죠. 자, 오늘부터는 후반부에 접어든 삼국지 이야기 점점 막장으로 치닫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유비가 죽기 전, 그러니까 정확히는 222년 6월에 있었던 일흥전투가 끝난 직후인 222년 9월 위나라의 황제 조비는 손권의 오나라를 치기 위해 군사를 보냅니다. 잘못 말한 거 아닌가요? 총나라를 치는 게 아니고요? 손권이 충성을 맹세하고 오왕의 자리를 받은 게 불과 1년 전의 이야기인데 갑자기 신하를 치다니 조비가 정신이 나간 걸까요? 아니면 이제 유비 쪽은 너무 약해져서 볼 것도 없으니 손권부터 마무리하려는 것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앞서 말했듯 손권은 애당초 조비가 진짜 황제가 된 것을 축하한다거나 황제로서 인정해서 충성을 바친 것이 아닌 유비와의 전면전에 대비해서 싸움 중 예상되는 위나라의 통수작전을 막아보고자 조비에게 충성을 바친 것이었죠. 때문에 손권은 조비가 요청하는 사항들에 대해 유비와의 전쟁 전에는 아니 우리가 전쟁 준비하느라 바쁘니까 그리고 전쟁 후에는 까먹었네. 내가 내일은 꼭 처리할게. 그거 걱정하지 마. 아니 뭐 사람 일이 그렇게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 아니 뭐 약속한다고 꼭 그렇게 다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라는 식으로 대응했고 조비는 이에 대한 보복이자 처벌로서 오나라를 향해 군사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에 대한 정사 기록인 정사 5주전, 즉 손권전의 기록을 보면 당초 손권은 겉으로는 위나라를 의탁하고 섬겼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의지한 것은 아니었다. 위나라는 시중 신비, 상서, 한계를 보내 오나라로 가서 손권과 맹약을 맺게 하고 아울러 손권의 아들을 불러 임자로 임명하려 했다. 손권은 사양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22년 황초 3년 장무 2년 가을 9월 위나라는 곧 조휴, 장류, 장패에게 동구까지 나가도록 명령하고 조인에게는 유수까지 병사를 출동하도록 했으며 조진, 하후상, 장합, 서황에게는 남군을 포위하도록 했다. 라고 적음으로써 손권이 애당초 조비에게 별 관심이 없었고 순간의 안위를 위해 충성한 척한 것뿐이지 조비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참고로 5주 전에서 방금 나온 손권의 아들을 불러 임자로 임명하려 했다 라는 말은 손권의 아들이었던 손등을 명목상으로는 관직을 주어 중앙정부에서 일하게 하고 이 손등을 인질로 삼아서 너 함부로 까불면 얘 죽어? 라고 하려고 했던 것이었으나 이쯤의 손권은 세상의 풍파에 달고 다른 40대 중반의 군주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조비의 검은 속내를 눈치챘고 이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아무튼 그렇게 조비와의 짧았던 동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손권과 조비의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패기로웠던 손권의 대응과는 달리 손권군의 병사들은 방금 막 마친 유비와의 전쟁으로 인해 많이 지쳐 있었고 물자도 소모되었으며 재정비할 시간이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손권군이 약해진 틈을 타 양지역과 월지역의 이민족들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손권은 어라 이게 아닌데? 싶어졌고 그 와중에 서릉에서 제갈근이 조진에게 패하고 손성이 장합에게 패하였으며 장강에서 여범이 장료에게 패하는 등 전쟁은 연전연패하였고 상황이 악화됩니다. 자, 그러자 다시 한번 40대의 능수능란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는 손권 조비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 그 내용을 정사 5주 전의 기록을 통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2년 가을 9월 위나라는 곧 조휴, 장료, 장패에게 동구까지 나가도록 명령하고 조인에게는 유수까지 병사를 출동하도록 했으며 조진, 하후상, 장합, 서황에게는 남군을 포위하도록 했다. 손권은 여범 등에게 5군데를 인솔하여 수군을 이용해 조휴 등을 막도록 하고 제갈근,
반장, 양찬에게는 남군을 구하도록 했으며 주한을 유수의 도독으로 임명하여 조인을 막도록 했다. 당시 양, 월 땅의 이민족의 대다수가 아직 평정되지 않아 내부적으로 환난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였다. 때문에 손권은 매우 겸허한 인사로 위 문제에게 편지를 올려 스스로 잘못을 고치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일 저의 죄악이 사면되지 못한다면 응당 토지와 백성들을 봉환하고 교주의 몸을 의탁하고 여생을 끝마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국지 시대를 살아가는 군주의 참모습입니다. 조비가 뒤통수를 칠까봐 걱정할 때는 아유 조비전하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쟁 승리하고 뒤통수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아유 우리도 바빴어. 헤이 그 어린 놈 자식 내가 너그 아버지랑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다 했어 임마. 그러다가 조비한테 몇 대 쥐어 박히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또 아유 전하 제가 또 잠깐 정신이 나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있어요. 보는 사람이 다 나쁘끄러울 정도지만 이 정도는 해야 이 난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전쟁을 막고 또 수많은 백성들과 병사의 목숨을 살릴 수 있으면 비록 꼴불견일지라도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이러한 송건의 편지를 받은 조비는 아니 그래 네가 원래 천하통일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내 밑으로 들어온 건 잘한 거고 또 유비를 정리한 것도 잘한 거고 국물 따박따박 보내는 것도 잘한 거긴 한데 아들을 보내는 건 별개 일이지 빨랑 보내 라고 답변을 보냈고 송건은 결국 응 안 보내를 외치고 또다시 조비와의 전투태세에 돌입합니다. 그러면서 손권은 조비와의 인연을 끊고 다시 자립한다라는 의미로 원래 조비가 쓰던 연호인 황초를 버리고 황무라는 연호를 새로 지어 쓰기 시작하는데 이 시점부터 연도 한 번 부르려 그러면 연호를 3번을 불러야 하는 비극의 시대가 찾아오니 이때가 바로 222년 황초 3년 장무 2년 황무 원년 10월의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222년 황초 3년 장무 2년 황무 원년 10월 조비에 대항한 손권은 방어에 최적화된 장강을 끼고 오나라의 특기인 수군을 몰아 방어전을 펼칩니다. 조비는 유비와 한창 싸워 힘을 잃을 대로 잃은 손권 정도는 금방 쓸어버릴 줄 알았지만 초반의 기세와는 다르게 손권군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굳은 방어를 펼치면서 종종 승리를 거두는 등 전세를 회복해갔고 결국 전쟁은 생각보다 길어져서 다음 해인 223년 3월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전쟁통에 손권은 유비에게 다시 화친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유비가 받아줌에 따라 촉한으로부터 뒤통수 공격에서 이제 안전을 다 확보를 해놓고 조비와의 싸움에 좀 더 집중하게 됩니다. 자, 결국 조비의 오나라 정벌은 점점 효율을 잃어갔고 223년 3월 조비의 군대는 다시 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손권은 이렇게 위기를 넘기게 되고 다시 한번 역시 우리는 위나라랑 손을 잡을 게 아니라 촉한이랑 손을 잡아야 되는구나 를 깨달았지만 이 타이밍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 일이 무엇인고 하니 지난 시간에 마지막을 장식했던 그 사건 바로 223년 4월 백제성에서 패배의 쓴맛을 곱씹으며 몸져 누워있던 유비가 죽게 되고 그 뒤를 부탁받은 제갈량이 유선을 새로운 황제로 만들어 건흥이라는 새 연호까지 쓰는 새 마음 새 뜻의 총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죠. 다 된 줄 알았는데 손권은 촉한과 동맹을 맺어야겠다고 다잡았던 마음을 장강에다가 던져버리고 유비가 아닌 유선과의 촉한과 동맹을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유선과 손을 잡는 것이 조비를 상대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차라리 깔끔하게 조비에게 고개를 숙이고 별 볼 일 없는 유선을 처리를 한 다음 2인자가 되는 게 낫지 않은가? 유비야 자수성가에서 대륙의 3분의 1을 정벌하고 한때 조조까지 이긴 사람이니까 유비랑 손잡고 조조에 맞서는 건 꽤나 도움이 되는 일이겠지만 그가 죽어버린 지금 솔직히 유선은 유비에 대해서 별 볼 일 없는 인물인 건 사실이고 단순히 제갈량과 친구들만을 믿고 촉한에 따라 위에 맞서기에는 이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러한 불안감 때문이었는지 손권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유선이 보낸 사신을 만나주지 않았고 한동안 조비와 유선 사이에서 간을 보면서 시간을 끕니다. 자, 그러자 이를 기다리다 못한 유선의 사신이 직접 손권을 찾아가서 손권에게 깨우침을 주고 촉한과 오의 우호 관계를 맺게 되는 1등 공신으로 활약을 하게 되는데, 그 사신의 이름이 바로 상서랑 등지였습니다. 등지? 등지가 누구지?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사실 등지는 연인은 물론 정사에서도 그렇게 깊게 다루고 있는 인물은 아닌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인물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이 대목에서의 등지는 거의 적벽대전을 앞두고 오나라를 찾아가 손권을 꼬드긴 제갈량급의 설득력을 뽐내는 외교관으로서 활약하는 꽤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촉한의 인재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인력풀이 좁고 늘 사람 부족에 시달리는 촉한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었죠. 자, 그럼 도대체 등지가 손권에게 뭐라고 했길래 등지가 대단하다고 이렇게나 추켜 세워주는 것인지, 도대체 손권은 무슨 말을 들었길래 조비와 유선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선택지에서 유선을 선택하게 된 건지, 정사 등지전의 기록을 통해 함께 읽으면서 알아보겠습니다. 223년 유비가 영안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보다 앞서 오왕 손권이 우호 관계를 요청하였으므로 유비는 송위, 비의 등을 여러 차례 파견하여 답례했다. 여기서 이보다 앞서라는 건 조금 전 말했듯 유비가 죽기 전 조비의 군사를 한 차례 막아낸 뒤인 223년 3월경을 말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을게요. 승상 제갈량은 손권이 유비의 죽음을 알게 된다면 아마 다른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매우 걱정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등지가 제갈량을 만나 말했다. 지금 주상은 유약하며 방금 즉위하였으니 응당 뛰어난 사신을 보내 다른 나라와의 우호 관계를 두텁게 해야 합니다. 제갈량이 대답했다. 나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적당한 인물을 찾지 못했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얻었습니다. 등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질문했다. 제갈량이 말했다. 당신입니다. 제갈량은 곧바로 등지를 파견하여 손권과 우호 관계를 맺도록 했다. 손권은 과연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불시에 등지를 만나게 되었다. 등지가 직접 표를 올려 손권을 만날 것을 요청하며 말했다. 신이 오늘 온 것은 또한 오나라를 위하려는 것이지 비단 총나라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손권은 곧 만나보고 등지에게 말했다. 나는 진실로 총나라와 화친하기를 원하지만 총나라의 군주는 유약하고 국토가 작고 형세가 빈약하여 위나라가 틈을 타고 침입하면 자신을 보존하지 못할까 걱정이오. 이 때문에 촉과 화친하는 것을 유예시킬 뿐이오. 등지가 대답하여 말했다. 오와 촉 두 나라는 네 주의 땅을 갖고 있고 대왕은 한 시대의 영웅이며 제갈량 또한 한 시대의 호걸입니다. 촉에는 첩첩의 험준한 요충지가 있고 오에는 삼강의 험준함이 있으니 이 두 장점을 합쳐 함께 입술과 치아의 관계가 된다면 나아가서는 천하를 견병할 수 있을 것이고 물러나서는 삼국 정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인 것입니다. 대왕께서 지금 만일 위나라에 귀순하게 된다면 위나라는 반드시 위로는 대왕의 입조를 바라고 아래로는 태자가 궁으로 나아가 받들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만일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반란을 토벌한다는 이유를 들 것이며 촉은 반드시 흐름을 따라 할 수 있음을 보고 나아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된다면 강남의 땅은 다시는 대왕의 소유가 안 될 것입니다. 손권은 한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말했다. 당신의 말이 옳소. 그리고 직접 위와의 관계를 끊고 촉과 우호 관계를 맺고 장원을 보내 촉에 답례했다. 촉도 다시 등지에게 오나라로 가도록 했다. 손권이 등지에게 말했다. 만일 천하가 태평하다면 두 군주가 나누어 다스려도 또한 좋지 않겠소. 등지가 대답했다. 하늘에는 두 개의 태양이 없고 땅에는 두 명의 군주가 없습니다. 위를 병탄한 후일지라도 대왕은 천명을 잘 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군주가 각각 자신들의 덕행을 함양하고 신하가 각각 자신들의 충성을 다하며 장수들은 전쟁용 북을 울려 출전한다면 전쟁이 비로소 시작될 뿐입니다. 손권은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대의 성정을 생각했을 때 당연한 답변이요. 손권이 제갈량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정궤는 언사가 과장되고 음화는 말의 뜻을 다할 수 없으니 두 나라를 화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등지뿐입니다. 이 대목을 보면 마치 제갈량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별 볼 일 없는 유비를 받아 적벽대전을 치렀던 그때처럼, 또 가후의 언변에 감탄하면서 조조가 조비를 황태자로 세웠던 그때처럼 뛰어난 세치어가 이 삼국시대에 얼마나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등지의 활약으로 손권은 어차피 언젠가 스스로 먹힐 운명에 처하는 위나라를 따르는 길보다는 언젠가 얘와 싸우게 되더라도 뭔가 지금은 좀 해볼 만한 촉한과 공동전선을 맺는 길을 걷게 되고 조비와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 시점 이후로 위촉오와의 관계는 항상 위나라 대 촉오, 동맹군의 구도로 진행되며 이 동맹, 그러니까 두 나라의 상호 불가침은 삼국 중 한 나라가 멸망하는 263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보면 등지가 가졌던 대륙에서의 패권 다툼 흐름에 대한 통찰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또 멀리까지 내다보았던 것인지 알 수가 있죠. 자, 아무튼 다시 손권은 유선과의 동맹 시점으로 돌아와서 손권은 등지의 말을 듣고 유선과 동맹을 맺는 그 시점부터 조비와의 관계를 칼같이 끊어버립니다. 기존의 쌍방 모두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간만 보던 것과는 달리 조비 쪽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조비 측에서 손권을 볼 때는 어느 정도 대화가 되고 화친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던 손권이 갑자기 연락도 안 받고 외교도 안 하고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건가? 나랑 전쟁 준비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버렸고, 이러한 손권의 대응은 조비의 2차 남벌을 불러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만, 유선과의 동맹이 명확하지 않을 때의 손권조차 이기지 못한 조비의 군대가 유선과의 동맹이 확고해지고 또 전쟁 피로를 어느 정도 회복한 손권의 군대에게 그렇게 쉽게 승리를 거두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위와 오 양측 모두 이어지는 전쟁통에 충분히 회복하지 못했고 또 물자를 보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부 제3자의 도움이나 침략이라고 볼 수 있는 총나라의 개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전쟁이 쉽게 승패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었던 건 당연한 이야기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224년 황초 5년, 건흥 2년, 황무 3년에 진행되었던 조비의 2차 남정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위나라와 오나라가 싸우며 서로 힘을 소진하는 틈을 타 225년 촉하는 내실을 다지는 작업을 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익주 남부에서 일어난 옹계와 맹획의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 떠난 제갈량의 남만정벌이었습니다. 남만정벌, 맹획과 제갈량의 싸움. 삼국지 연희 후반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이야기. 과연 수많은 싸움과 지략 배틀은 사실이었을까요? 사람 머리 모양의 음식을 만들어서 강물에 갖다 바쳤더니 강풍이 멈추었다라는 그 이야기는 진짜 삼국지에서 나온 게 맞을까요? 중국 사람에게조차 머나먼 남쪽의 촌구석으로 알려진 남만. 그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다음 시간 제갈량의 남만정벌을 기대해주세요.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입니다.